네, 안녕하십니까. 11기 자파명리학 기초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뭐 좀 이렇게 만난 것도 큰 인연들인데 서로 인사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니까 좀 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도 처음 이거 할 때는 굉장히, 나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 굉장히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또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 기수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도쿄나 막 밴쿠버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수업 들으러 들어오시고, 오프라인 강의를 했으면 절대 힘든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이, 저희 이제 명리학 이 수업은 단순히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업 마치면 꼭 늦더라도 뒤풀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뭐 이런 개인적인 또 의문들 이런 걸 뒤풀이해서 풀고, 또 MT도 2번씩 꼭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기회를 못 가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뒤풀이는 못 하더라도 매번 상황이 또 오늘 7월 1일부터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러다가 또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느는 바람에,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영 전망이 어두워서 언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아직은 뭐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뒤풀이는 좀 당분간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줌으로 하는 MT는 뭐 똑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반쯤 끝마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는 막 내 프라이버시가 좀 공개되더라도 이건 좀 꼭 뭐 내 사주를 좀 이렇게 같이 공개적으로 풀어보고 싶다, 마루타가 되는 거지. 공짜로 상담하는 대신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배우고, 그런 MT 시간을 좀 2번 가질 생각이오니, 또 그때 가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때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무려 이제 벌써 11기가 되었는데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명리학을 배우는가, 우리 이 얘기부터 잠깐 간단하게 좀 우리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내가 방석 깔고 이렇게 사주 상담을 뭐 직업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극소수일 것이고, 또 그건 또 지금 기초반 단계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초반 단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는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점쟁이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의무 교육 기간을 국민학교 6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뭐 또 뭐 대학원까지 가신 분은 또 2, 3학년 더 그렇게 참 많이 배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행복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기 자신을 참 객관화한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 참 이것은 참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드나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학력이나 뭐 출신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구나. 뭐 제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제가 불행할 때에 명리학을 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불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아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저도 역시 프롤레타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훌륭한 부모를 만났고, 훌륭한 부모에게 딴 게 아니라 저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무한한 자유를 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인생을 보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천성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결국 찾아왔고, 한마디로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나 거의 잃어버릴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명량을 만난 거는 참 정말 운명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 제가 그 명량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일단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략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성취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저도 참 산만하게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한답시고 했고 수많은 책들도 읽었고 했지만, 그 어떤 철학자나 예술가나 사상가들에게서 얻지 못한 것들을 명리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명리학을 배운 적도 없고 저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값지게 제 인생에 기여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돈을 가장 안 들이고 공부한 것인데, 어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줘서, 그리고 또 좀 웃긴 소리를 하자면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제가 낙천적인 대신에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싸가지 없고 굉장히 폭력적인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살면 내 명대로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나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희를 적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7년째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저를 알아온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을 얘기해 주면 딴 사람 얘기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대표로 오기 전까지는 저는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조금 한 켠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기구한 내 인생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할 만한 죽음의 고비를 제 생에 한 7번쯤 겪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16톤 트럭에 밑에 2번 깔려봤고요. 아예 의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장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한 23일간 혼수 상태로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 힘없는 참 수많은 그런 고비와 이제 그 위협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쩌면 정리가 채 되지도 않고 제 삶은 중도에 끝날 수 있었는데, 어쩌면 명리학이라는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삶을,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숙고와 성찰을 할 수 있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명리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만나신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명리학이라는 말조차도 그 당시에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주팔자 이런 말을 했지, 명리학 이런 말도 익숙하지 않을 때는, 요즘 먼저 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명리학이라는 이름을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좀 그래도 이제 대중적인 단어로 만드는데 제가 어느 정도 기여는 한 것이 아닌가, 좀 스스로 그렇게 자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리학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좀 말하면서도 좀 제가 조금 좀 찔리는 데가 있어요. 가령 이게 명리학이라고 붙일 만큼 그런 학문적인 그런 그 폭과 너비와 깊이가 있는가라는 대목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학이라기보다는 좀 술, 그 합쳐서 학술이죠. 이게 보통 학술 하면 이렇게 학과 술을 합친 말인데, 학문이라기보다는 좀 술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테크닉, 근데 또 술도 역시 그 한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또 무한한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명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양이 많은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여러분은 보시더라도요, 명리학의 범위는 너무 한정돼 있어요. 네. 음양, 오행, 십신, 합가충, 12운성과 신살, 그리고 용신과 대운, 끝. 이게 명리학의 전부 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뭐 이제 우주론이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끝이 없겠지만요. 사실은 명리학이라는 갈래를 보면 챕터가 10개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어쩌면 굉장히 단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이왕 이렇게 이제 저랑 같이 명리학의 세계를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걸 절대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명리학은 깊이 들어가면 심오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정도의 명리학이 정도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사실은 아니다. 좀 뭔가 이런 분야가 자기한테 좀 맞고 여러분들 좀 인사이트가 좀 있으면 제가 보기에 6개월이면은 뭐 충분히 이 전체를 일단 다 꿰뚫는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명료하다.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기술이다. 투자 대비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왜 이제 이 진입장벽이 옛날에는 좀 높았냐면요, 한자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명리학 책들 제가 이제 막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막 혼자서 독학할 때 이제 그때 많지도 않았지만 명리학 책들을 보면 뭐 진짜 가히 얻는하고 이다 아니다 빼놓고 전부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다행히 어릴 때부터 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다닐 때 괜히 이제 가오 잡는다고 막 사서 삼경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한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뭐 중국 문학이나 중국 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한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공포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입문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예 접근하기 사실은 어려웠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자 좀 안다 라는 분보다 한자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건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한자는, 명리학에서 필요한 한자는 딱 22개 뿐입니다. 알파벳 숫자보다도 적어요. 근데 이 22개는 알아야 돼. 이 22개를 내가 외우기 싫어서 이건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22개의 한자 말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상하게 한자를 갖다가 막 써서 이렇게 뭐 한자 쓰면, 영어 쓰면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뭐 한자 쓰면 뭐 있어 보이는 줄 알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돈 내고 사주보러 갔는데 앞에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막 한자를 막 쓰면서 뭐 저렇게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한자는 천간의 열 글자, 가불병정무 기경신임계, 지지의 12글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딱 이 12개의 한자만 알면은 충분하다. 근데 이 한자는 꼭 알아야 되는 한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어준이 있는 딴지에서 이제 명리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가 이런 걸 신청할까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2, 3기를 하다 보니 그때는 교재도 없이 했는데 교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그 교재를 쓰려고 이제 명리라는 책을 쓴 겁니다. 쓰는데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살다 사주책이 그렇게 팔리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그 돌베개라는 출판사, 인문학 출판사에서 내줬는데 저는 그 사장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책 아무리 저를 이뻐해도 그렇지 이런 책까지를 내주시나 뭐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거 잘 팔릴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이제 이 출판계를 떠날 때가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 전공인 음악책이나 역사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제가 좀 알았죠. 세상에 참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제가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어쩌다 보니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롱 스토리를, 굉장히 기구한 스토리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장편 소설가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장편 소설 같은 삶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장편 소설 작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기구한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명리학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런 자기의 삶을 객관화하고 이른바 to know oneself,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툴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며 신선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레퍼런스다라는 말은 제가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명리학의 매력은 뭐 말하자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좀 뭐랄까 장난을 치거나 나아가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진짜 감옥에 가야 될 정도로 나쁜 놈들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뭐 용하다 막 이런 표현도 해요. 미친 거지. 근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는 뭔가 또 동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모르고 넘어가자. 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옛날에 딴지에서 공개 이제 강연, 좀 막 이 강의가 유명해져 그래서 공개 강연을 이제 막 했을 때 전주에 계시는 어떤 여성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께서 긴 사연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명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냥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를 이제 데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사주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있어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하도 친구가 막 동네 그 도시에서 용한 사람이 있다고 꼭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뭐 잘 본인은 이미 살만큼 사니까 관심이 없고 막 대학교 4학년 다니는 3학년이 이제 CPA 공인회계사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 사주나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더니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버럭하면서 아니 지금 애가 죽게 생겼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야 아들 공인회계사 시험 붙냐 안 붙냐 이런 걸 가시면 당신이 엄마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봤더니 지금 당신 아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빨리 부적을 써야 되니까 200만 원 갖고 오라고. 5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 자리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나와서 집에 왔는데, 문제는 밤에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눈앞에 있으면 차라리 안심이라도 되겠는데,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저희 대한민국 엄마들의 이 공통된 이제 이 심성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 허점을 사실 이들은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이제 이때부터 불면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막 괜히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 뭐 아픈 데 없냐 막 괜히 이런 거나 물어보고. 그래서 차라리 500만 원이 은퇴한 자기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5천만 원이나 5억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500만 원을 주고 그냥 액땜이라도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자식이라는 볼모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어떻게 우연히 제 팟캐스트를 듣고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발하라고. 그 시기 위기에 의한, 이거는 명백한 사기다. 물론 아주머니의 그 선생님의 아드님이 내일 사망할 확률은 있다. 그거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내일 뭐 사망할 확률이 누군 다 있는 거지 뭐. 또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근데 사람이 이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의의 없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의의 없는 일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뭐 이러한 내 자신의 어떤 성격, 성정, 이런 것을 파악하는 툴은 많죠. 뭐 MBTI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혈액형, 뭐 우리 혈액형 4개 가지고도 뭐 사람 성격 분석하고 뭐 궁합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인간을 아주 가장 복합적으로 어떤 한 명의 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명리학적 툴이 저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명리학은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데, 명리학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타이밍이에요. 아마 여기서 인생을 좀 한 40년 이상 살아보신 분이라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장단점을 떠나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타이밍에 있어 뭔가가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많을 거예요. 해필 그때 그 새끼를 만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런 놈한테 내가 콩깍지 실 일이 없는데,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이때는 맞았던 게 저 때는 안 맞고요. 이때는 안 됐던 것이 저 때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들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인사고과가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승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내가 진짜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막 팀워크가 없다 막 이런 평가나 받고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존재인 한 그 바로 우주의 리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 그리고 물러서야 될 때를, 그 타이밍을 알게 해주는, 이것은 어떤 다른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장점입니다. 타이밍.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알려지게 되고 난 뒤부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이 사주 명리학에 제일 관심 있는 직업 두 개가 있는데 뭐겠어요? 어떤 직업이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사주에? 예. 예. 정치하는 사람, 예.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은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안 보러 다니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 두 개가 있는데요. 뭘까요? 한번 저기 옆에 그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공무원하고 선생님, 교사예요. 잘하시네.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사주를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또 선생님들이에요. 평생 사주를 안 보다가. 여러분들이 11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면 참 직업군들이 다양한, 저한테 제 제자들이 벌써 이제 뭐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 보면 제일 많은 직업이 교사예요, 교사. 그 두 번째가 더 웃기는 게요, 의사예요, 의사. 내가 볼 때 요즘 의사들 별로 상황이 안 좋아. 옛날처럼 별로 안 좋아.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근데 사업이나 정치하는 사람은 사주는 보러 다니는데 지가 공부는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절대 평소에 내가 만약에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죠. 뭐 대권 후보들, 우리나라 재계의 총수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한 10대 기업의 총수 중에서 한 6명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벌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면도 안 읽고 저는 주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라웠냐면, 야, 저런 게 돈이 돼? 저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어? 하는 이런 기기묘묘한 걸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엔. 내 상식으로 보기엔 전 말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부자는 별로 없어요.
떼돈을 부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부자는 별로 없다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망했기 때문이지. 애들이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망해서 그래요. 지키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장수민님 말대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좀 더 명리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요. 나는 10억만 있으면 진짜 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미친 듯이 10억을 딱 모으면요, 강남에 아파트도 25평짜리 하나를 살 수가 없네. 야, 50억은 있어야 사람 비슷하게 살. 그래도 미친 듯이 50억을 모읍니다. 50억을 이제 벌면 그때부터는 또 한 200억 정도. 그래도 빌딩은 아파트 갖춰가래. 빌딩은 한 채 있어야 되는데. 또 200억을 만약에 벌었다 치면 그걸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테헤란로에 빌딩은 한 대쯤 있어서 얼마 하나 볼까? 한 3천억 해, 2천억 해. 2천억쯤 있어야 돼. 사람들 어디 가서 내 명함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끊임없이 욕망이 증폭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돈을 벌어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커져요. 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지. 다 개소리죠. 예. 그냥 잠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그 부를 지키는 놈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야 여기서 캐시아웃 해라, 빠져라, 여기서 50원만 챙기고 튀어라, 제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겠어요. 그게 딱 거기까지가 너의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돈 다 없어지고요, 감옥 갑니다. 부도가 나면 내가 번 거 다 틀면 끝나는 게임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100억을 벌었으면 꼭 150억이 부도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있는 재산 다 털어넣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돈을 갚을 수가 없고요. 그냥 실용불량자 되고 감옥, 그리고 재수 없으면,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전에 잘난 척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분한테도 다 와서 그러죠. 야, 그때 네 말 들을 게 그랬다. 뭐 다 날리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렇게 우리 막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예. 드라마 보면은 왜 뭐 드라마나 이런 옛날 이제 그 역사 소설 읽어보면 갑자기 막 장흥급제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막 참판 막 판서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직 뭐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사직 상소내고 왜 물러나서 이렇게 시골에서 뭐 3년 동안 이렇게 깡촌에서 책만 읽다가 다시 이렇게 한 4, 5년 뒤에 복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그 양반들이 왜 그런 짓을 했냐면요,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을 때 다 명리학적인 판단한 거야. 야,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될 때다. 여기서 더 까불면 내가 격추되거나 역모로 몰려서 뒤지거나, 여기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권력을 손에서 내려놓고 근신하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때다.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 놈을 왜 안 부르겠어? 욕심이 없다는 걸 이제 모두가 다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화려하게 컴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 이걸 모르면 암만 내가 훌륭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 저 이혼 사태 때문에 개망신 당하긴 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누구지? 빌 게이츠하고 또 모든 20세기, 21세기의 전 세계 젊은이들의 총화가 된 애플의 우리의 스티브 잡스 형. 두 명의 이제 정말 이 시대가 난 두 이제 기재가 있는데, 솔직히 정말 잡스 형은 정말 누가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까만색 그 청바지에 까만색 턱틀럭이 있고 탁 맞아 뒷주머니에서 아이폰 탁 꺼내가지고 막 CEO가 그 정도 이렇게. 그런데 그 인간은 집 번 돈에 100분의 1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암 걸려서 5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윈도우 만든 거 말고는 뭐 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빌 게이츠는 삐쩍 말라서 골골골골 대면서, 나는 그게 이상해. 늘 빌 게이츠는 세계 갑부순에 매년 1등을 못해도 1등 아니면은 늘 2등, 3등 안에 늘 나는 걔가 그 윈도우 만든 거 말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솔직히 알지를 못하겠는데, 걔는 늘 1, 2, 3등 안에 들어요. 이제 이혼해가지고 이제 쪼개지면 이제 확 내려가겠지만. 그런데 걔는 왜 훨씬 더 오래 살고 돈은 더 버는 것일까? 이 시대의 총화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사주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언젠가 아마 기초반에 끝나기 전에 두 명의 사주를 한번 보게 되실 테인데, 그 사주를 보면 스티브 잡스와 정말 빌 게이츠의 삶은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빌 게이츠는 어쩌면 굉장히 순명의 삶, 자신의 명예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 마누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빌앤 뭐 린다 뭐 어쩌고 파운데이션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끊임없이 이제 그걸 했죠. 도네이션을 했죠. 기부들을 하고, 하물며 자기 자식이 3명인데 그 3명한테 이미 상속유언장도 이미 다 공정했어요. 1인당 $10,000,000씩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자기 죽고 난 뒤에 설계까지 다 끝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쉽습니까? 물론 $10,0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쯤 되니까 큰 돈이죠. 그렇지만 미국도 상속세 장난 아니니까 그거 내고 나면 내가 볼 땐 7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세계의 부자가 자식들, 내가 빌 게이츠 자식이면 아버지를 암살할 것 같아요. 아니 꼴랑 70억 묻고 떨어지라고? 한남동 더 힐도 못 사는데 70억 가지고는. 그 남이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당사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셔야 될지만 빌 게이츠는 극신약한 사주고요. 우리의 그 스티브 잡스 형은 아주 극신강한 사주예요.
근데 잡스의 철학은 뭐냐면, 잡스는 평생 단 1달러도 기부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웬만큼 돈 벌면 자, 철학이 어쨌든지 뭐 윤리가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기부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잡스는 안 했습니다. 잡스는 철학이에요. 그게. 잡스를 비난하면 안 돼. 잡스는 자기가 이 기부를 한다고 해서 가난한 들의 문제가 절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기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잡스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요, 정말 기부를 해야 될 사람은 빌 게이츠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였다는 거예요. 사주적으로 보면. 그랬으면 잡스는 제가 볼 때 자신의 재산을 오래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최악은 뭐냐면 일찍 죽는 거죠. 뭐. 차라리 재산을 날리고 오래 사는 게 낫지. 그러면 기회라도 오지. 죽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나? 남존 일만 결국 죽어서 남존 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타이밍, 그리고 근데 이것이 문제는 다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길은 명리학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맞는 길은 저 사람한테 틀릴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유용한 것은 저 사람한테 해롭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리학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에 만들어진 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봉건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툴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주체적 조건에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명리학은 이미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이른바 근대적 주체, 사람은 다 다르다. 그 개인의 차이를 이미 전제하고 성립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제가 태어나는 1962년에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액 수는요, 1년 수출액 수가 100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팔아서 한 수입이 3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끝에서 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못 사는 최빈 국가였습니다. 왜 좀 뻑하면 뭐 아프리카 우간다 뭐 같이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 그 당시는 우간다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G7 뭐 세계 정상회의 어쨌거나 대통령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고요. 뭐 OECD에서 뭐 11번째니 12번째니 그러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 런던 경제연구소에서도 나온 거지만, 45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신생 국가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 뭐 지금도 뭐 아이씨 민주당 개새끼들 다 쓸어버려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50의 후회는 안 돼. 그래서 뭐 매일같이 뭐 서로 오늘은 이재명 욕하고 내일은 윤석열 욕하고 그렇게 멱살잡이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이런 체제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룬, 정말 그 비상한 속도로 이룬 나라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고도 압축 성장의 후유증과 그 그늘은 양극화라는 그 깊은 그늘을 남기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미얀마 같은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말리아 같은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어쨌거나 간에
좋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뿌듯한 어떤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시장시켰습니까? 우리는 모든 봉건적 유제들, 지나간 전통적 가치들을 이 발전에, 이 급속한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그 주장스러운 어제의 유산들을 우리는 수없이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천년 전에 이미 한반도에 들어온 이 명리학이 안 날아가고 우리는 수많은 동양학을 다 버렸는데 이것이 안 날아가고 이 고도 압축 성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 오히려 시장이 명리학을 둘러싼 이 상담 시장이 지금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조 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최하 2조에서 최대 6조로 보고 있어요. 엄청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명리학은 주로 고객이 누구였습니까? 할머니들이었죠. 할머니들이 이제 명절 이제 신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 동네 이제 그 역술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 온 가족 사주들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이제 명절 때 오면은 아이고 장남이 오면은 야야 올해 니 진급 한대더라 뭐 이 사람들한테 단정하게 대하고 야 막내야 니는 뭐 올해 물을 조심해야 되니 내 물가에 가지 말고 뭐 이런 소리 덕담해 주는 게 이제 이른바 신년 행사였어. 사실 뭐 곰곰이 들으면 그럴듯한데 다 쓸데없는 얘기죠. 물가에 가지 말라니 뭐 당연히 우리는 포유류 때 물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물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그냥 그 할머니들의 시장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놀랍게도 명리학의 주력곡이 20, 30대 여성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이 가족,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에서 이제 1인 가족이라는 가족 제도의 해체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어떤 그 버팀목이 무너진 거죠. 옛날에는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뭐 한 집에 한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한 70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나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고모가, 외삼촌이, 이모가 그런 문제들을 교묘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완전 또라이 아버지 아니면 또라이 엄마 한 명한테만 잘못 걸리면 이거는 그냥 인생이 절단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IMF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이제 완전 고용의 진화가 무너졌습니다. 노동시장은 끊임없이 이제 유연화되고, 정말 그 내일의 사회는 끊임없이 풍요로워지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풍요로워지는데 내 삶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또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거의 세계 70위인데
북한보다도 낮아요. 부패 지수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30%, 30일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를 너무 박탈감에 들게 하는 구조를 또한 그런 괴물의 체제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이 복지 안정망 성장의 논리 때문에 복지 안정망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요건들이 어쩌면 명리학이 기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더 확장해 온 어떤 내면적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리학은 전생이나 뭐 내세의 구원을 다루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뭐 사주 보러 가는데 뭐 전생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왜 전생 얘기하는 사람이 왜 많냐면요. 이게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리학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계층이 바로 스님들이었거든. 조선시대에. 왜? 이 숙류 억불 정책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이 스님들이 최고로 귀족이었다가 하루집에 천민으로 전락했잖아요. 산으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탁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립서비스를 해줘야 뭐 밥이라도 한 술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집 앞에 가서 그냥 목탁 두른다 누가 밥 줘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명리학을 하나의 이제 일종의 대민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이 테크닉을 하나 만든 것 이렇게 어떻게든 밥이라도 한 술 얻어 먹으려고 이제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리학하고 이제 이 불교의 철학하고 경계가 약간 이렇게 불투명해지면서 뭐 전생도 들어오고 이런 거지. 본래 명리학은 전생도 내세도 존재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세의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명리학은 개입하면 안 돼요. 이게 제 철학입니다. 뭐 죽음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죽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 그럼 탄생은 또 뭔 소리냐? 저도 그런 참 유혹을 많이 받는데, 강남에 돈 있는 집구석에서 이제 며느리가 뭐 꼭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제왕절개? 혼자서 뭐, 손자 나올 날 좀 시간 좀 잡아달라고. 이 큰일 날 짓이다, 이건 진짜로.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 병원의 의사가, 그 병원에 스케줄 제일 없는 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가급적이면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까지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가 과연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흔히 이제 보러 가면 이제 뭐 사주가 참 좋다고.
뭐 이런 이제 뭐 사람들인데 그거 다 사기야, 사기. 명리학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됐지만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동양의 우주 원리론에서 바탕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다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인간에게 대입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전제가 되고 있냐면 모든 한 명 한 명의 그 인간의 삶이 전부 우주와 같이 존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목이 금보다 우월할 것 같습니까? 토가 수보다 열등할 것 같나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공화국의 그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얘기는, 공화국의 이상은 가장 어디서 출발합니까? 모든 인간은, 모두 뭡니까? 존엄하다라는 가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좋고 나쁜 사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뭘 좀 쉽게 얻는 사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쉽게 얻는 것은요, 쉽게 나가요. 뭘 어렵게 얻는 사주는 힘들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나가는 것도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갈래가 다를 뿐이지 좋고 나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다 똑같이 존엄합니다. 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뭐 하고 싶지? 그럼 모르겠는데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수많은 다층적인 억압에 의해서 주체가 이제 파괴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종돼 버린 경우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굉장히 극심한 이제 어떤 억압이나 파괴의 과정들이 이미 쭉 그 사전에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회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로서는 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특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내가 지 아버지와 지 엄마가 변호사면 지 자식도 당연히 변호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의사면 지 자식도 당연히 의사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만 어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그런 관념적인 얘기야말로 얼마나 사실은 그 가증스러운 얘기임을 먼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그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그 자질들에 대한, 개성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의 책에 나오는 말이지만요.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으로 리스펙트, 존경, 존중이라는 그 개념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라틴어로 리스펙트의 어원을 설명하는데요. 리스펙트라는 그 영어 단어의 그 라틴어 어원은 리스피레, 레스피레. 이건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알다, 제대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상대방이 뭔지도 모르고 존경한다. 이것은 주로 이제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무엇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가 살아있음을 원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오지욕기사,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직역인데요. 이걸 좀 더 이렇게 그 어원을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음면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욕망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고, 누구를 증오한다는 것은 그가 욕망하는 바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배우자라는 자격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욕망을 제한하려 듭니다. 특히 이제 엄마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죠.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라는 말이 돼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 이거 뭘 잘 알기는 뭘 알아?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집에 이 부모 자식 간은 일단 무조건 저는 100%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아이한테 프로젝션 투사할 뿐이겠죠. 근데 자신의 아이라고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욕망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 혹은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우기는 것이 그것이 또 엄마들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이 기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이 모든 기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행복해질 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자신의 구출과 자기의 방어를 통해서 어떤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명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일 아무래도 제가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때가 1기 때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1기 이제 다 마치고 이제 2기 중간쯤 할 때 1, 2기 연합 MT를 이제 전라남도 담양에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이제 저녁에 거득이 먹고 밤에 이제 막 한 50명이 이제 쭉 둘러 앉아가지고 뭘 제가 물어봤냐면 명리를 배우기 전과 명리를 배운 이후에 자신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쭉 이렇게 들렀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왜 제 뭐 때문에 내가 힘든지를 알게 되었다. 혹은 나의 뭐 때문에 제가 나를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자신에게 막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래서 저랬구나라는 그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의 부작용이 있더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를 용서하게 되어서 좀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 한 사람이 제일 많아서 특히 여성분들 이제 결혼한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동시에 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타자를 이해하는 것에 다른 의미입니다. 주체를 이해하지 않고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위선이죠. 그리고 타자는 이해한다면서 자신의 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주체와 타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동전의 앞뒷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멘트인데요. 자, 이 기초반에서는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공부할 때 이 압박감들 때문에 내가 막 지지나 같다, 나는 왜 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를 학대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기초반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반에서 좀 아는 척 하는 애들이 끝까지 잘하는 것도 못 봤고, 기초반은요, 글자들이 기초예요. 명리학의 이 개념을 그냥 이렇게 익혀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너무 힘을 빼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예과 2년, 본과 4년 하고도 간단한 명장 수술 하나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병원에 가서 인턴 1년 차에서는요, 명장 수술도 안 맡겨요. 걔들 그 간호사들한테 바보 취급이나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의사 한 명 만드는데 이제 레지던트 한 3년 한 차쯤 되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 명의 의사가 만드는데 환자 한 3명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처럼 명리학 역시 이렇게 지금 이 기초는 그냥 예과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체의 명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기초반 듣고 누구 남 봐주고 그러시면 큰일 나십니다. 예. 바로 사기꾼의 길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 정도에서 이제 이 기초의 개념을 가지고 심한 정도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탐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임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러면 기초의 심화를 하게 되면 그냥 이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거는 없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이제 해낼 것인가는 이제 임상적 훈련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빨리 경제적으로 깨우치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리면요.
기초반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남의 자기 남편이나 아들 명식도 보지 마시고 기초반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 명식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를 배울 때마다 적용해서 보고 또 하나를 배울 때마다 적용해서 보고 또 하나. 저는 제 명식만 제가 혼자서 독학할 땐 제 명식만 3년을 제 명식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계속 달라졌어요. 다르게 해석이 되고 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어슬프게 뭐 1000명, 2000명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한 명이라도.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잖아요. 나의 것을 가지고 한 15주는 나의 것만 가지고 미스니를 파본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드린 것으로 오늘 얘기는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대 마스크는 입에서 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또 건강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